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국제무역사 1급을 진행하게 될 김현수입니다. 저는 현재 대학교 국제무역통상학과에서 무역 관련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직 근로자, 즉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서 무역 업무 능력을 증진시키는 연수교육을 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진도를 나간다기보다 여러분과 제가 스크린을 통해서 첫 대면하는 자리인 만큼 서로 간의 간격을 좁히고, 그 다음에 국제무역 자격증은 무엇이고, 국제무역 자격증을 따기 위한 최고의 합격 전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제무역사 자격증이 도입되게 된 배경을 보게 되면, 자, 국제무역사 시험은 1993년 한국무역협회 주관으로 처음에 시행이 되는데, 그 이름은 무역실무능력 인정시험이었죠. 그래서 현행 국제무역사라는 자격증의 명칭에 비교해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촌스러운 이름이었는데, 그것이 1999년 다시 자격증의 이름이 개칭이 되면서 지금 국제무역사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잡았죠. 자, 그러다가 2017년에 현행 국제무역사는 국제무역사 1급으로, 그 다음에 국제무역사의 하위 자격증으로 있었던 무역관리사가 국제무역사의 어떤 연계성, 그 다음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국제무역사로 편입이 되면서 현행 국제무역사는 국제무역사 1급, 그 다음에 무역관리사는 국제무역사 2급으로 다시 자격증이 분리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제무역사 자격증을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International Trade Specialist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영어 이름만 딱 놓고 보면 어때요? 굉장히 거창하게 들리죠? 그래서 속되게 말하면 굉장히 간지나고 좀 오바되는 그런 느낌도 있게 되는데, 사실 국제무역사 다루게 되는 이 시험의 그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 다음에 다루는 과목들이 굉장히 많고 좀 난해한 것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제무역사에서 다루고 있는 전체 과목을 전부 다 이해를 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무역실무에 적응시킬 수만 있다면 가히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스페셜리스트라는 이런 명칭이 어울리는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국제무역 자격증은 왜 도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실시하게 된 목적은 또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자, 무역 관련 기업체, 그 다음에 유관단체에서 신입사원을 채용을 해서 무역 업무를 진행을 해 보니까 전공자이든 비전공자이든 간에, 또는 무역을 알고 있던 간에 전부 다 그 알고 있는 지식들이 무역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이상적이고, 그 다음에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역 실무에 투입을 해서 이 인재를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더라. 자, 그래서 이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럼 기업체에서 다시 이 직원들을 좀 재교육을 시킨다든지 하게 되면 또 시간과 또 비용이 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런 무역 연수 기간에 또 위탁을 시키게 되면 그것을 또 실행하기에 또 여의치 않은 이런 기업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어려움 때문에 바로 무역 관련 기업체에서 한국무역협회에 건의하기를 무역 관련 시험 자격증 하나 만들어서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 최소한의 무역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실력은 갖추었다는 어떤 간접적인 증명의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고, 그래서 무역협회가 이 제안을 이제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실시하게 된 것이 바로 국제무역사 자격증의 도입 배경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죠. 하나는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바로 최소한의 무역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실력을 갖췄는가 하는 간접적인 잣대로서의 이런 효용성을 생각을 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무역 관련 이런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증진시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가지의 목적으로 국제무역 자격증이 이제 도입되었고 실시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자격증을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인재를 채용을 해서 일을 시켜봤더니, 사실 국제무역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그런 인재에 비해서 월등하게 아주 뛰어난 무역 업무 적응 능력과 활용 능력을 보이더라. 그래가지고 기업체에서 바로 국제무역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인재를 상당히 선호하게 되었죠. 그래서
바로 업체에서도 이런 자격증을 직원들에게 따도록 상당히 독려를 많이 하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인상을 받게 되고 이것이 이제 밖에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됨으로써 바로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이제 끌게 되었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러한 자격증을 이제 취득하게 됨으로써 취업에서 상당히 그 유리한 이런 포지션을 또 갖고 가고 그다음에 자신의 무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런 준비된 인재임을 증명하는 잣대로서의 활용 가치가 높아지게 됨으로써 최초의 이런 국제무역사 자격증을 도입을 해서 실시하게 된 배경과는 약간 좀 다르게 지금은 대학생들이 거기에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대학생의 이제 응시율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국제무역 자격증의 현재의 그 위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제무역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인재들의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그래서 기업체에서도 상당히 이것을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상당히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그다음에 인쇄 고과에도 이제 반영을 함으로써 바로 이 국제무역사 자격증의 효용성이 상당히 기업체에서도 널리 알려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됨으로써 또 그러한 것이 또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키게 됨으로써 많은 대학생들이 대거 응시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제무역사 자격증의 시험 과목 그다음에 치르는 여러 가지 세부 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무역사 시험은 크게 이제 1교시, 2교시로 나누어져 있고요. 1교시는 1교시와 각 교시는 각 쌍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1교시는 무역규범, 무역결제를 다루게 되고, 그러면 2교시는 무역계약, 무역영어를 다루고 있게 되는데, 무역규범에서는 대무역법, 그 다음에 통관 및 관세한급, 즉 관세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자무역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역결제에서는 무역대금의 지급과 영수, 즉 돈에 관련된 것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역계약에서는 무역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운송, 보험을 또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역영어에서 무역영어와,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무역에 관해서 제정되고 있는 무역 관련 규칙을 또 이제 다루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걸 딱 보니까 어때요? 벌써, 우와, 어마무시하다. 그치? 이걸 내가 어떻게 다 해. 그래가지고 이제 지레 겁을 딱 집어먹을 만큼 상당히 광범위하고 그다음에 난해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봐도 이런 과목들이 만만하진 않아요. 만만하진 않고 그다음에 이제 범위도 넓은 건 사실인데,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은 이 자격증을 도입을 해서 실시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은 최소한의 무역 실무 능력을 발휘했을 정도의 배경 지식을 키우자는 것이 바로 국제무역사 자격증 도입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끔 이렇게 과목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또 범위는 방대하다 하더라도 상당히 심오하고 그다음에 난해하고 고도의 이해력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실제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거의 10% 미만에 그칠 만큼 비중이 굉장히 작죠. 자, 그래서 무역 실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런 지식을 테스트하기 때문에 본 강의와 그다음에 교재에 있는 내용만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제무역사 자격증의 시험 시간을 보게 되면 이제 아침 9시 반부터 해가지고 이제 90분 동안 치르고, 그러면 이제 20분을 쉬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나머지 90분을 치르게 되고, 시험 방법은 4지 선당하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출제 수준은 무역실무 2년 이상 경력자가 60% 이상 득점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를 하시기를 무역실무 2년의 경력을 갖고 있는 종사자가 칠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 계시는데 말 그대로 오해입니다. 그래서 무역실무 2년 이상의 경력자가 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무역실무에서 현재 2년 이상 경력한 사람이 시험을 쳤을 때 60%를 득점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으로 문제를 이제 출제하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일정은 이제 매년 2월, 8월 또는 1월, 7월 이렇게 연 2회 치르게 되고, 그 다음에 합격 기준은 각 과목 가력 없이 평균 60점 이상 득점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세부 과목을 보게 되면은, 자, 이 4개 과목, 무역규범, 그 다음에 무역결제, 무역계약, 그 다음에 무역영어 중에서 단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있으면 안 돼요. 과락이 없으면서 이 4개 과목을 다 평균을 했을 때 60점 이상이 돼야지만이 합격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각각의 과목의 점수 배분을 보게 되면 40점이니까 2.5점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게 되면 이제 100점이 되죠, 100점.
자, 그러면 이제 곱하기 4과목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400점이 되겠는데, 자, 그러면 과락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40문항 중에서 최소한 어떻게 16문항 정도는 맞춰야지만이 40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40점 미만이면은 과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만이니까 40점까지는 괜찮고 39.9점이면은 바로 과락에 걸려서 탈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총 446, 160문항이죠. 자, 160문항 중에서 96문항 이상을 맞추게 되면 평균이 60점이 되겠어요. 60점. 자, 그래서 각 과목당 40점에서 16개 이상을 맞춰서 40점 미만이, 그러니까 40점 이상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40점 미만짜리 과목이 없으면서 전체 160문항 중에서 96문항 이상을 맞추어서 평균 60점이 돼야지만이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세부 과목을 보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실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신에게 딱 그 흥미있는, 다시 말해서 궁합이 잘 맞는 그런 과목이 있어요. 뭐 바보가 아닌다면은 이런 전체적인 과목을 보다 보면 나는 왠지 규범이 좋다, 결제가 좋다, 계약이 좋다, 영어가 좋다, 또는 뭐 세부적으로 나 운성이 좋아 그래가지고 자신이 당기고 자신이 굉장히 흥미가 생기고 이것만큼 왠지 좀 이해가 쉽다라는 그런 과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과목에 자신의 그 선호도에 따라서 자신이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아주 재밌다고 느껴지는 과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입을 해가지고 평균 점수를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자신이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 40점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40점 이상만 취득을 해서 과락을 면하고 전체적인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을 해서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을 짜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합격의 그 어떤 그 당락을 좌우하는 그런 과목을 보게 되면 크게 무역 규범과 영어가 있겠습니다. 규범과 영어. 네, 그래서 보통 합격자를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게 되면 과락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과목이 바로 규범과 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범 같은 경우에 이 규범을 또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또 영어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고, 그러면 꼭 그런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제가 통계를 한번 쭉 내보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규범과 영어를 제일 어려워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과락도 이제 제일 많이 나오게 되고, 물론, 어떤 분은 뭐 영어가 쉽고, 어떤 분은 규범이 쉽다는 뭐 분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개개인의 어떤 그 이해도의 차이라든지 선호도의 차이이고, 전체적인, 통솔을 보게 되면 바로 규범과 이제 영어를 이제 제일 어려워하게 되죠. 자, 근데 이제 규범은 우리 학생들이 뭐 무역실무라든지 이런 걸 처음 접했기 때문에 굉장히 낯선 용어도 되게 많고 법률로 구성됐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약간의 시간을 투입하게 되면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고요. 그러나 영어는 어때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내에 뭐 시간을 투입해서 그 능력이 뛰어나게 발전하는 그런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죠? 상당한 그 시간을 많이 들여야지만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어가 되겠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행인 것은 바로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무역 영어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지금 영어를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무역 영어잖아요. 그죠? 무역 영어. 그죠? 바로 이것은 바로 뭐예요? 영어를 다루긴 하지만은 그 영어가 바로 무역이라는 이런 한정된 카테고리 안에 이제 갇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영어 시험을 치지만 사실 출제가 되는 것들은 무역에서 다루는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역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의 무역 용어의 정의라든지, 그 다음에 무역 관련 서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역 관련 뭐 양식이라든지 그런 것만 이해하고 있으면은 실제적으로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많이 딸린다 하더라도 충분히 무역 영어 시험을 칠 수 있으니까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본 강의라든지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무역 서신의 어떤 통상적인 구문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다양한 용례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무역실무에서 배우게 되는 무역용어의 정의라든지, 그런 것만 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고 이해해 주시면은 무역영어에서도 너끈히 한 60점 이상은 충분히 취득할 수 있으니까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겠다. 자, 다음에 우리가 또 국제무역사 시험의 이제 합격률을 보게 되면은 과거에 그 2000년대 후반까지 합격률을 보게 되면 합격률이 보통 10에서 한 15% 정도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았죠. 그래서 국제무역을 자격증자 취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어떤 또 부작용이 있게 되냐면, 우리가 자격증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일정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면은 자격증을 탁 따줘야지만이 일종의 성취감, 보람을 느끼게 되는데, 지나치게 어렵게 되면은 내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자격증을 취득에 실패하게 되면 굉장히 좌절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한 어떤 도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자격증을 통해서 무역 실무 능력을 증진시키기도 하는 이런 취지가 이제 무색해지기 때문에 이걸 난도를 좀 조절하자. 그래가지고 현행 지금 20에서 30% 정도의 이런 합격률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20에서 30%가 되다고 쉬운 것은 아니죠. 그죠? 10명 중에서 뭐 2명이나 2명이나 3명이 붙게 되니까 여전히 지금 어려운 시험인 것만 사실이죠. 근데 간혹 가다가 20%인데 어떻게 보면 18%, 19% 이렇게 낮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경우는 어떤 그 출제위원들이 그 난이도, 그 다음에 이제 변별력을 편성하면서 약간의 이제 좀 미스매치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이런 회차에 걸리게 되면 이제 복불복이죠, 복불복. 그런데 이건 어쩌다 한 번씩 있는 것이고, 보통은 한 20에서 30%, 제가 봤을 때는 한 25% 정도가 가장 보편적인 이제 합격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합격률이 뭐 20%, 30% 된다는 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떨어지면, 남들이 100명이 쳐가지고 99명이 붙고 내 혼자가 떨어지면, 그죠? 이런 합격률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럼 합격률은 뭐 제로가 돼, 제로가. 내가 떨어지면,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합격률은 아무 의미가 없고, 내가 이런 합격률과 상관없이 최소한 이 과목을 소화할 수 있는 시간과 그 다음에 노력만 투입하면 충분히 딸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합격하면 100%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 20에서 30%의 합격률을 100%로 보았을 때, 점수대 분포를 보게 되면 보통 60에서 65점대. 65점대가 거의 다, 60에서 65점대가 한 70에서 한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건 바로 뭐죠? 그러니까 국제무역 자격증을 따는 이런 자격증 취득자의 거의 뭐 대부분이 거의 턱걸이로 합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그러면 60점을 100점 만점에서 60점이나 65점을 땄다고 해서 여기서 뭐 90점 맞고 100점 맞은 사람보다 실력이 나느냐? 그건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일머리, 그죠? 일머리와 공부머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비록 이 자격증에서의 취업은 낮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실질적으로 업무 적용할 때 응용력이 뛰어나가지고 고득점보다 일을 더 잘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외로 고득점을 했지만은 그렇게 뭐 일머리라든지 그다음에 업무에 있어서의 어떤 머리 회전 능력, 그런 것이 낮아가지고 실제 이런 하위 점수보다도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큰 점수는 거의 의미가 없고요. 자, 근데 보통 7, 80%가 이제 60에서 65점을 취득하게 되는데, 아니야, 나는 그래도 국제무역사, 즉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스페셜리스트니까 여기 이상에 맞게끔 공부를 해가지고 100점을 딸 거야 라고 도전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 있는데 그 용기는 가상하고, 그래서 그런 노력은 칭찬해 줄만 하지만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100점을 맞았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업무에서 적용한 능력이 100점짜리가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 자격증은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따야 됩니다. 무조건 60점이 됐던 100점이 됐던 점수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했으면 무조건 따셔야 되고, 아울러서 내가 60점이면 어때? 그래서 60점을 내가 받았다고 해서 내가 나중에 합격증을 다 받았을 때 무역협회에서 주는 자격증에 이렇게 적혀있는 건 아니에요. 귀하는 합격자 800명 중에서 석차 799등으로
국제면허사 취득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격증은 수여함 이렇게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색깔별로 60점짜리는 뭐 분홍색이고, 뭐 65점은 뭐 초록색이고, 그다음에 100점은 빨간색이고 이렇게 또 색깔도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60점을 받았던 100점을 받았던 실제 자격증에는 표시가 되지 않고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점수, 그리고 그러한 전략에 몰입을 하셔야지 이렇게 그 자격증을 딴다는 기본 취지에서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헛되이 하는 그런 운은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이 응시생의 이제 비율을 보게 되면 학생과 직장인이 이제 거의 대부분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학생에게는 이제 취준생도 포함되어 있고요. 취준생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직장인 중에는 뭐 이직자나 또 이제 전직을 꿈꾸는 이런 사람도 있고, 뭐 퇴직자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광범위하게 봤을 때.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국제면허 자격증에 응시하는 그런 비율을 보게 되면 학생의 비중이 7, 그다음에 직장인의 비중이 3, 어떤 때는 뭐 8, 그다음에 2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8대2 정도, 8대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 합격자의 합격률을 보게 되면 합격자를 100% 봤을 때 실질적으로 합격자의 70에서 80%는 학생이고, 그다음에 또 30에서 20%는 또 직장인이에요. 이렇게 아주 재밌는 이게 통계가 있게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현재 어떤 무역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학생보다 훨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많아야 되지 않느냐, 실무 경험도 있으니까 훨씬 유리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학경률에서 보다시피 절대적으로 학생들의 합격률이 굉장히 높죠. 자, 이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있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공부하는 시간에 절대 학습량의 확보 여부가 되겠어요. 우리 학생을 보게 되면 학생들의 그 직업은 뭐예요? 그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 다음에 뭐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나중에 어떤 것이 뭐 장래가 보장되든 안 되든 그것을 떠나서 일단 학생의 최고의 덕목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그죠? 그러니까 이 직장인에 비해서 학생들이 공부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확보하기도 용이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시험 일정을 보게 되면 매년 2월, 8월을 기준으로 해서 이 자격증이 이제 실시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2월이나 8월에 그 앞달을 보게 되면 뭐죠? 바로 방학이잖아요, 방학. 방학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직장인에 비해서 시간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죠. 자, 그러나 우리 직장인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실제로 내가 이제 국제면허 자격증을 이번에는 반드시 취직을 해야지 해가지고 이제 결심을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의지대로 이렇게 시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죠. 왜?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오늘은 빨리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서 공부 좀 해야지 하고 결심을 했지만은 뭐 회사에서 갑자기 뭐 회식이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거래처가 뭐 방문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회사에서 어떤 급박한 일이 생긴다든지, 그렇게 되면 자기 계획대로 공부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또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자, 그러면 주말에 주중에 내가 포기하고 주말에 공부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도 역시 여의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또 주말에는 또 여러 가지 또 경조사가 있어요. 결혼식도 뭐 참석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행사가 있고, 그러면 또 기혼자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어렵죠. 큰 맘 먹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혼자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가 그러죠. 아이고, 여보님 한 주 동안 굉장히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우리 식구가 당신 얼굴 본 지가 참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아가야하고 놀이동산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라고 쫄라대게 되면 뭐 가족과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직장인들은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투입돼야 할 최소한의 어떤 절대 시간을 확보하기가 학생보다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합격률이 높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결정적인 것은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또 어떤 그 O라는 결과가 있게 되는데, 자, 결과를 내기 위해서 자, 그러면 1, 2, 3, 4라는 이런 이제 절차가 필요하게 돼요. 절차. 자, 그런데 우리 기업이라는 것은
기념에서는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내는 게 기업에서 추구하게 되는 최고의 덕목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5라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순서가 4, 3, 2, 1이 됐던, 그 다음에 3, 4, 1, 2가 됐던, 그건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절차와 상관없이 5라는 결과를 가장 합리적이고 신속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도출했다면 그것이 생산성이 높은 것이고 그것이 효율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절차보다는 결과를 중시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나 반면에 국제무역사 시험에서 다루는 것들은 전부 다 이런 절차를 묻고 있어요. 5라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라는 것을 이제 묻기 때문에 바로 직장에서 이렇게 결과만 계속 익숙해져 있던 이 직장인들에게는 그냥 이론적인 공부를 많이 하지 않게 되면 바로 이런 면에서 국제무역사 시험의 성격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학생들에 비해서 실무적인 능력은 상당히 높다 하더라도 이런 이론적인 절차, 그다음에 법령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학생들보다는 바로 어떤 합격률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또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국제무역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무조건 올인하셔야 돼요. 올인. 자, 일반적인 학문 같은 경우는 평생에 이제 공부를 하면 되지만은 자격증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격증 그 자체가 바로 취득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죠? 취득하려고 생각을 했다면 최단 시간 내에, 단기간 내에 취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자신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올인을 하셔가지고 반드시 취득하는데 목표를 두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다가 힘들어 좀 쉬었다가 나중에 또 쳐야지. 그렇게 되면 나중에 설령 그런 기회가 왔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죠? 자격증을 이제 따겠다는 어떤 그 처음에 그런 포부라든지 야망이라든지 도전정신 이런 것이 많이 퇴색이 돼가지고 그것을 다시 정신적으로 끌어올려가지고 도전하려면 상당히 그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은 또 의지가 또 많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 자격증을 따기로 마음 먹었다면 자신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올인을 하셔야 되겠고 올인했으면은 그러한 기회비용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여기다 쏟아 부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국제무역 자격증을 대비하면서 공부하는 과목의 순서를 보게 되면은 1교시야 2교시를 보게 되면 먼저 무역교본, 무역결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실제 공부를 하는 것은 이런 순서로 가지 마시고 제일 먼저 무역계약을 보시고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무역결제, 그 다음에 무역영어, 무역 영어와 동시에 그다음에 이제 그 무역 규범 이걸 이제 배우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무역 교범을 대하게 되면 특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대무법이나 이런 관세법에서 나오게 되는 법령이라든지 그다음에 용어라든지 이걸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발음이 멘붕이 와버려요. 완전히 외계 같은 그런 문장들을 그다음에 이제 그런 법령과 표현을 대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지레 겁먹고 포기하게 되는 요인이 되니까. 제일 먼저 무역교범을 다니지 말고 앞으로 무역의 기본이 되는 무역계약부터 먼저 보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무역규범을 맨 나중에 왜 해야 되냐면은 앞으로 무역규범을 다루고 있는 대무역법, 관세법은 바로 무역의 처음과 끝이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물품을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 수입하는 그 물품이 우리나라 법령에서 어떤 것을 충족시켜야 되는 것이 있다 하는 경우에 그것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수입을 하게 되면은 그 물품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허가사항이라든지 승인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수입통을 못하게 되니까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수출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수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법령을 충족시켜야 되는 그런 요건이 있는 경우에 그걸 또 충족을 시켜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것을 충족시키지 못해가지고 수출을 못하게 되면 또 상대방으로부터 클레임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 무역교범에 있는 이 법령 대무역법, 관세법이 전체를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맨 뒤에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무역규범을 뒷받침하고 있는 계약사항이라든지 무역결제라든지 이런 것을 베이스로 깔고 바로 무역규범을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무역규범의 토대가 되는
베이스가 되는 무역계약, 무역결제를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무역규범을 접근하신 것이 훨씬 국제무역사 자격증을 준비함에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국제무역사 1급 시험 안내 및 합격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저는 메인 강의에서 여러분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강의 듣는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꼭 국제무역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